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에서 윤다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등교 거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등교 거부라는 주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고, 이 시기상으로도 이 3월 새학기가 지나고 이제 4월이 되면 될수록 학교 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4월이면 정서행동 특성 검사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선별하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또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떠한 애티튜드, 어떠한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의 태도는 너무나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태도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어려움, 학교를 못 가는 아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 등교에 대한 일관적인 원칙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 어떤 우리 가정의 요인들 또는 이 부모님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등교 거부의 원인이 부모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를 잘 못 가는 친구들에 있어서 자책감을 많이 가지거나 죄책감을 많이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치료를 해보면 많이 호전되는 친구들의 이제 부모님을 보면 생각보다 좀 안정적이고 이 치료에 지지적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청소년과의 어떤 관계가 양호한 경우에 훨씬 더 치료적 반응이 좋다. 그리고 호전이 매우 빠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일선에서 느끼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연구 논문에서 어떻게 하면 등교 거부를 이제 호전시킬 수 있는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등교 거부의 증상들이 악화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해줄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요인들이 혹시나 이 아이들의 등교 거부의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이 참아야 되는 내가 안 해야 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대해줘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도하게 보호하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과보호.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 불편함을 너무 선제적으로 제거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너 학교 가는데 이거 괜찮겠어? 너 이거 하는데 이거 불편하면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한 보호를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보호는요, 너무 이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보호하게 되면 본인이 그 좌절을 이겨내고 이 어떤 견디는 힘이 줄어들게 되고요. 일시적으로 이 과도한 보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불안감이 낮아집니다. 일시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내 계속 그 보호를 받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스트레스 풀한 환경에 다시 노출하고 다시 적응하고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이 스트레스 상황에 회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굳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내가 과도하게 보호하고 또는 양육을 하지 않았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요. 이런 어떤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과도하게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반대죠. 과도하게 통제하는 건 뭐냐면 이 부모님이 어떤 마이크로한 부분들도 다 어떤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마치면 몇 시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이런 행동들, 이런 어떤 수학적 과제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달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부모님이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패턴들이 지속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학교라는 공간이 평가라는 공간이 되는 거죠. 평가. 내가 학교에 가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친구 관계든 아니면은 학업이든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마주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게 되고요. 이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든 친구에게든 어떤 이 평가가 또 확대되어서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에게서 일어난 어떤 신체적 증상들이나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이 평가의 어떤 부분의 기준이 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서 발표를 잘 못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실망하게 될 거고, 그 공간에서 내가 뭔가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뭐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발표 아니면 시험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잘 안 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석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심지어는 공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부모님이 뭐 실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친구들을 내가 너무 과도하게 오버 컨트롤 하려고 하진 않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과도하게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양육 방식이 비일관적인 경우입니다. 비일관적인 경우.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하지 마 라고 했다가 아이가 보채니까 그래 그러면 이번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학교를 가야 돼 라고 하다가 더 이상 못 가겠어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오늘만 안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일관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어떤 원칙이 약간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인의 이 부모님이 뭐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들이 이제 변화되는 거를 비일관적인 양육이라고 하고, 정신의학에서는 비일관적인 양육이 어떤 자녀의 정신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부모님끼리 이 원칙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듀얼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뭐 아버지는 학교를 가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럼 오늘은 안 가도 된다 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이가 그거를 나도 모르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계속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적으로 일치를 시켜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근데 사실은 이 갈등이라는 것이요, 부모님과 청소년과의 갈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부부 간의 갈등이 있거나 또는 이런 갈등의 수치가 높은 가족들은 어떤 비난 섞인 어투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늘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떨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가정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청소년들의 자율신경계는 매우 민감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매우 어떤 스트레스 척도가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쉽게 공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민감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늘 좀 안정적인 가정 어떤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또는 등교 거부를 어떤 줄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부모님의
정신건강입니다. 의, 불안, 우울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앞에 것들이 모두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내가 불안하니까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불안하니까 과도하게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으니까 기분 좋은 날은 그래 뭐 안 해도 돼 했다가 기분 안 좋은 날은 그거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비일관적인 양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들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님의 어떤 마음의 안정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들이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등교 거부를 하는 아이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증으로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사회불안으로 못 가는 것인지, 강박 때문에 못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인관계 스트레스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친구를 이해하는 거겠죠? 그럼 이 친구를 이해하고 이 치료를 해 나가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것이 이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한다고 그 친구가 힘들면 쉬어라고 하고 힘 안 들면 가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항상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뒷자리에 앉아서 내가 운전을 합니다. 근데 내가 차를 조금만 운전하니까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응급실을 가리기 위해서 엑셀을 밟아야 합니까? 정답은 이 친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 병원에 빨리 가야 너를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어 하면서 계속 응급실을 향해서 굳건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귀를 막고 운전을 하면서 그냥 가라, 또는 윽박 지르면서 너 뭐가 아프다고 그래? 병원 가면 다 나아 하면서 그냥 엑셀을 밟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서 멈추고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때 돼서 병원에 가자 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이해하면서 일관된 양육을 보여주고 이 치료에서도 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등교 거부 치료 사례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또는 저희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가 리뷰를 해보고 했을 때 이 치료적 효과가 좋은 어떤 이 학생의 뒤에는 숨은 공신처럼 이 치료에 대해서 지지적이거나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거나 또는 멈추고 싶을 때라도 조금 이끌어주는 뒤에는 부모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라, 또는 너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지만 이게 될 수 있어 라는 태도보다는 우리가 이 친구들을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어떤 이 치료의 장애물이 되는 요인들이 우리 내부나 아니 우리 가족 중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